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입니다. 이곳은 저의 책장 속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지켜준 나의 책과 새로운 책들을 선정해서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제 스스로 책의 글귀를 기록하며 힐링하는 안식처이기도 하고요. 책 읽는 소리에서 소개해드릴 6번째 책은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입니다. 이 책은 보라색 색감의 표지가 눈에 띄어서 끌리기도 했지만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닿아서 읽게 된 책입니다. 알고 보니 이미 알려진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서점에서 작가님 사인회에도 참여했었는데 님의 말과 글이 한 송이 꽃이 되기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문구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소설책을 주로 많이 읽었던 편이라서 이 책은 에세이 형식의 짤막한 챕터들이 어느 페이지를 쓱 펼쳐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색달랐던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일기장 같은 글귀들이 일상의 현상들을 문학적으로 다듬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밀한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고 나만의 시선으로 해석해보고 글로 풀어낸다는 것, 참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는 몇 도쯤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언어의 온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따, 그리움. 글이 동사 글따에서 파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글쓰기는 긁고 새기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게 아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진다.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다. 우린 그 꽃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다. 때론 단출한 문장 한 줄이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글쓰기는 그림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통 분모는 그리움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종이에 긁어 새기면 글이 되고 그러한 심경을 선과 색으로 화폭에 옮기면 그림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움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닿을 수 없는 인연을 향한 아쉬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마음속에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제거할 방도가 없다. 채 아물지 않은 그리움은 가슴을 헤집고 돌아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다 그리움의 활동 반경이 유독 커지는 날이면 우린 한 줌 눈물을 닦아내며 일기장 같은 은밀한 공간에 문장을 적거나 책 귀퉁이에 낙서를 끼적거린다. 그렇게라도 그리움을 쏟아내야 하기에, 그래야 견딜 수 있기에. 대체할 수 없는 문장. 글은 엉덩이 힘으로 쓰는 것이다. 작가나 기자처럼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약간의 허세가 섞여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타고난 천품으로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당수 작가는 시간과 드자비를 해가며 머릿속 모니터에 쓰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단어를 고르고 고치고 꿰매는 일을 되풀이한다. 채 경험하지 않았거나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문장으로 이야기하려면 그 수밖에 없다. 덜어낼 것도 보탤 것도 없는 적확한 문장을 쓰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지면에 스며들 때까지 펜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까지 가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혹은 벼랑 근처까지 갔다가 자신만의 깨달음을 안고 돌아오는 사람이거나 엉덩이력과 필력은 비례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종일 앉아있다 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기도 한다. 물론 거의 실패한다.
머릿속에 잠복해 있던 단어가 문장으로 변하는 순간 물 밖으로 나온 생선처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은 실패할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과정,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나서는 행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어디 글쓰기만 그러할까? 지금 이 순간 우린 저마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 않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런 걸 하나쯤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참, 원고를 완성하는 순간에만 작가로서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말하고 싶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정제하고 고치다가 이거다 싶은 본능이 꿈틀거릴 때 더 나은 글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손의 근육과 신경망을 타고 머리와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나는 작가로서 커다란 희열을 느낀다. 꽃도 그렇지 않나? 화려하게 만개한 순간보다 적당히 반쯤 피었을 때가 훨씬 더 아름다운 경우가 있다. 절정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송나라 때 시인 소웅은 이러한 이치를 멋들어지게 노래했다.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순간 우린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다. 어쩌면 계절도 감정도 인연이란 것도 죄다 그러할 것이다. 행복한 사전.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역다를 원작으로 한 영화 행복한 사전을 봤다. 갬부쇼보라는 대형 출판사에는 사전 편집부가 별도로 있다. 사내에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다. 사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에 비해 수익이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집부 직원들은 돈 되는 사업에 손을 대야 한다는 경영진의 엄포와 회유에 흔들리지 않고 대도해, 즉 큰 바다를 건너다 라고 이름 붙인 사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매달린다. 밤낮 없는 편집 작업에 몇몇 직원이 지쳐갈 즈음 출판사의 편집주간이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단어의 바다는 끝없이 넓어요. 사전은 그 넓은 바다에 떠있는 한 척의 배입니다. 인간은 사전이라는 배로 바다를 건너고 자신의 마음을 적확히 표현해줄 말을 찾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단어를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며 광대한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사전. 그것이 바로 대도해입니다. 난 영화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단어의 바다를 인생의 바다로 바꾸어 읽어도 충분히 말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들 자기만의 배에 오르게 된다. 가끔은 항로를 벗어나 낯선 섬에 정박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끊임없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모두 똑같을 리는 없다. 저마다 하는 일과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얘기를 보태면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과정이 곧 삶의 바다를 건너는 일이다. 일상에서 건져올린 희망과 절망을 찌줄과 낱줄 삼아 정갈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붙이고 떼고 하면서 튼튼한 문단을 구성하고 또 문단을 쌓아서 한 편의 글을 축조하고 나아가 한 권의 책을 엮기 위해 바지런히 노를 젓는다. 누구에게나 바다가 있다. 어떤 유형이 됐든 깊고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어떤 자세로 노를 젓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너고 있는지 살면서 한 번쯤은 토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번쯤은.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했다. 운전자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국물을 추듯 가고 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활자 중독. 국어사전에서 중독을 찾으면 무언가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상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기술돼 있다. 중독, 나쁜 거 맞다. 중독은 독이다. 지나치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독. 그래서 다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무언가에 취하지 않으면, 무언가에 홀리지 않으면 별 재미가 없는 게 인생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때론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애착을 갖고 무언가에 깊이 있게 파고들 때 팍팍한 삶을 견딜 수 있다. 누군가 그럼 이기주 작가는 어떤 것에 중독돼 있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겠다. 난 주저하지 않고 활자라고 답할 것이다. 책이든 광고 카피든 기사든 눈앞에 활자가 펼쳐져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끝까지 읽어야 속이 시원하다. 활자 중독자가 된 계기가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청계천 근처 골목을 걷다가 퀴퀴한 종이 냄새에 이끌려 작은 헌책방에 들어갔다. 책방 내부는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주인공이 횃불을 들고 드나드는 동굴처럼 어둑어둑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빗줄기만이 채 풀지 않은 책 꾸러미 위로 또렷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순간 헌책들이 내게 말을 걸어왔던 것 같다. 어서와, 마음껏 펼쳐 읽으렴. 그때 난 세월과 함께 퇴적된 책 냄새를 맡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저런 책을 뒤적였다. 활자에 탐닉하기 시작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헌책방 골목을 기웃거렸다. 골목으로 매번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중독은 더 심한 중독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법. 대학에 입학해서는 헌책방보다 북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도 매끈하고 깨끗한 책보다는 출간된 지 비교적 오래된 책, 어느 한쪽이 일그러졌거나 상처를 입어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것 같은 책만 골라 읽었다. 아마 책의 낱장을 넘길 때마다 코끝에 와닿는 헌책 특유의 꿉꿉한 냄새와 손끝에 전해지는 눅눅한 감촉을 은연중에 느끼고 싶었던 모양이다. 세월이 흘렀다. 아직 활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는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책을 펴낸 다음 서점을 찾아 책이 머무는 장소를 답사하고 책의 운명을 가늠하는 일은 일종의 순례 행위가 돼버렸다. 여전히 난 활자의 힘을 믿는다. 활자의 집합체인 책을 끌어안은 채 단어와 문장을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담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장과 문장의 호흡을 불어넣으며 적당히 뜨거운 음식을 먹듯 찬찬히 곱씹어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말을 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 가시돋친 말의 차가운 온도와 다정한 말의 따뜻한 온도, 이 기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문장의 글 한자만 바뀌어도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도 한 끗 차이로 변할 수 있는 게 언어의 온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언어의 온도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낭독한 책의 한 부분에서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가치를 상기시켜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소리의 언어의 온도편은 영상 2편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튜브에서 책 읽는 소리였습니다.